안녕하세요. 상식이 도인에는 지식스쿨 최 기자입니다. 오늘은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소식을 모아봤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의 코로나 사태를 글로벌 경제안보 전략의 명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중국과의 경제 패권에 있어서 종종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허나 문제는 미국이 협력 관계를 구축해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가려는 것이 아니라 경제 패권국으로 중국을 제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이번 홍콩 국가보안법 문제로 두 나라가 충돌하게 되며 무역 전쟁이 새로 시작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이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중국에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23일 트위터에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는지에 대한 우리의 결정은 보류되어 있고 돌아가는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국무장관의 발언을 올렸는데요. 이는 중국이 홍콩을 통제하면 홍콩의 자치 수준을 낮게 평가해 경제상 특별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되기도 합니다. 미국은 이전부터 화웨이를 제재했으며 이를 시작으로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사이버 보안 등 중국 미래 사업들을 3차 블랙리스트에 올려 중국의 미래 기술들을 제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유럽 역시도 화웨이 제재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며 세계 경제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중국은 현재 한국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중국 화웨이는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안정적인 메모리 반도체 납품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또한 미국이 향후 국가안보를 내세워 메모리 반도체 조달마저 차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미국 요구에 흔들리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중국은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비전을 내세웠지만 지난 5년간 반도체 자급 프로젝트에 진전이 없었기에 한국의 반도체는 꼭 필요한 상황이기에 한국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2019년 기준 전세계 D램 시장의 73%를 차지하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키를 쥐고 있기에 한국의 기업이 없으면 제품을 만들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미국 역시도 한국의 도움이 없이는 중국을 완전하게 제재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미국 정부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이 보고서에서 중국은 자국 기업에 불공정한 혜택을 부여하며 온라인상에서의 절도 행위를 통해 전 세계에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손해를 입히고 있다며 중국을 비난했고 중국으로 인한 문제에 대응하는데 동맹국과 긴밀히 연대하겠다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는 주변 동맹국들과 중국 견제를 시행하겠다는 의미로서 D램과 낸드 플래시의 공급을 막아 화웨이를 저격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미국은 화웨이를 시작으로 신뢰할 수 없는 중국 기업의 장비는 사용하지 않겠다. 삼성은 미국의 5G, 4G 통신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글로벌 5G 질서를 유지하려면 삼성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손길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국제 정세 속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며 한국은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하는데요. 허나 한국은 중국의 반도체 추격을 뿌리치고 국제적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이번 위기도 잘 극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번 위기 속에서 미국의 극심한 반중 정서로 인하여 한국은 중국을 따돌리고 첨단 산업의 세계 공장까지도 노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명을 잘하는 자는 다른 어떤 것도 잘할 수 없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은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당시 조선인을 강제 동원해 공장에서 가혹한 노동을 시켰던 일본 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말합니다. 국제법에 비춰봤을 때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한국 정부와 대법원을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국제법상 국가 간의 판결은 끝났을지 몰라도 피해자 개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렇게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일본 정부는 아직도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스스로 인정한 적이 없고 우리나라 피해자들에게 사죄한 적도 없는 만큼 계속해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일본의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이 이뤄진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닌 중국에게지만요. 일본 정부는 2009년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명백하고 직접적인 사과는 물론 단계적으로 보상금까지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참 웃기게도 한국에게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빌미로 지난해 7월부터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3개 소재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취한 겁니다. 화이트리스트는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대상 국가 목록인데요. 일본은 한국이 수출 관리를 못해서 이러한 규제를 한 거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보복 조치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노재팬 운동을 펼쳤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침탈을 일으킨 일본에 대해 우리는 일본에 가지도 일본 물건을 팔거나 사지도 말자는 목소리가 커진 겁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불매 운동으로 답한 거죠. 이쯤에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린 왜 노재팬을 하면서 일본의 경제 침략에 맞서야 하는 걸까요? 일본은 수출 규제권에 대해 이런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믿을 수 없는 나라에 대한 수출 관리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심지어 이런 명분의 근거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변명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수출 규제에 대한 명분 자체가 전혀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반면 한국은 일본이 문제 삼은 점들을 모두 고치거나 이행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안보에 관한 문제까지 거론했을 땐 한국은 단호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는 방안까지 언급했거든요. 물론 이 발언에 미국이 놀랐는지 지소미아 종료를 재고하길 권유하면서 중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일본은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모른 채 하면서 어떤 답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일본의 수출 규제를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는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겁니다. 일본이 이번처럼 우리나라의 경제를 침략해왔던 건 한 번뿐이 아닙니다. 일제강점기 당시에도 우리 경제를 뒤흔들었으니까요. 그 당시 우리 선조들은 일제의 경제 침략에 맞서기 위해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물산 장려 운동을 펼쳤습니다. 근현대 최초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었던 겁니다. 이 운동이 오늘날 무역 분쟁의 반발로 일어난 노재팬까지 오게 됐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침략하니까 우리는 일본에 가지도 일본 물건을 팔거나 사지도 말자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노재팬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처음 일본은 한국인들은 냄비처럼 빠르게 뜨거워지고 빠르게 식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이 운동에 콧방귀를 꼈지만 한국은 냄비가 아닌 뚝배기처럼 쉽게 식지 않는 한국인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본계 기업들 매출이 줄고 또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한 경우도 있을 만큼 그 영향은 일본에 꽤 큰 타격을 줬습니다. 일본 맥주 시장은 직격탄을 맞아 한국에서는 일본 맥주를 찾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고요. 닛산과 인피니티도 16년 만에 한국에서 철수하게 됐습니다. 위안부 할머니 조롱 논란을 일으켰던 유니클로도 지난해 19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고 유니클로의 자매 브랜드인 GU는 영업 악화를 견디지 못해 한국 시장에서 전면 철수하게 됐습니다. 1년가량 이어진 불매운동 때문에 일본의 주요 브랜드가 국내 시장에서 줄줄이 철수하거나 매장을 축소한 겁니다. 결국 우리 민족의 단합력을 일본에게 또다시 보여준 겁니다. 또 우리는 일본의 수출 규제 덕분에 더 좋은 국산 제품을 찾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은 일본에서 반도체 핵심 부품을 공수해왔지만 이제는 우리 기술로도 충분히 해낼 수 있게 됐거든요. 이렇게 한번 대체된 소재는 수출 규제가 풀려도 쉽게 일본산으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결국 우리 기술이 실제 생산에 투입되는 시기를 일본이 되려 앞당겨 준 셈이 된 거죠. 얼마 전에는 코로나 사태로 위기를 겪으면서 혹시 수출 규제가 풀리는 건 아닌지 한일 관계에 잠시 희망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언급했던 명분을 한국이 모두 해결했거든요. 그렇지만 일본은 계속 말을 바꾸면서 여전히 수출 규제를 풀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WTO에 제소하는 절차를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은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일본은 되려 한국의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과와 반성이 없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걸 보면 일본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죠. 그런 일본에게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이어가 보면 어떨까요?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웠던 의병들처럼 이번 경제 침략에 우리 국민들이 노재팬으로 나서서 이 시대의 새로운 독립운동가들이 돼보자는 겁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선조들로부터 이어온 우리의 의지를 똑똑히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OLED 협력 관계가 한층 두터워지며 한국 업체들을 견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규모 공동 R&D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한편 일본 업체들이 중국 현지에서 핵심 소재 생산에도 나서고 있다. 일본과 중국은 대형, 중소형 OLED 패널의 패권을 쥐고 있는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을 견제하려고 앞으로 더 양국 협력을 넓힐 것으로 보인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본 이데미츠 코사는 내년 1월부터 중국 청두 공장에서 OLED 재료를 본격 생산한다.
연간 생산 능력은 한국과 일본을 훨씬 웃도는 12톤에 달한다. 이데미츠 고산이 이처럼 중국 최대 규모의 OLED 소재 양산 체제를 가동하는 것은 중국 고객사들의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청두에는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의 중소형 OLED 패널 공장이 있다. BOE는 최근 애플 아이폰 13의 패널 공급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모바일 OLED 사업을 계속 늘릴 태세다. 이데미츠 코사는 BOE의 OLED 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이를 바탕으로 BOE는 OLED 품질을 높여 애플 패널 공급에 다시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데미츠 코사는 2017년 BOE와 고성능 OLED 소재 디스플레이 개발 기술 제휴를 맺은 바 있다. 이번 공장 가동을 계기로 RD 분야를 중심으로 양사 협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비전옥스도 안휘성 허페이에 있는 6세대 플렉시블 OLED 생산 라인 가동을 앞두고 있다. 동시강대는 최수위의 현지 최대 규모의 OLED 기판 유리 공장 건설을 시작하는 등 곳곳에서 탈-LCD 움직임이 포착된다. 디스플레이 산업이 무너진 일본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중국 자본을 지원받아 특허를 보유하는 식으로 한국 업체들을 견제해왔다. 그러나 올 들어은 중국과 일본은 개발 초기 단계부터 협력하며 사업 기회를 넓히는 방식으로 OLED 사업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지난 6월 중국 TCL로부터 200억엔 투자를 유치한 일본 JEOLED는 중국 TCL의 자회사인 CSOT와 잉크젯 프린팅 OLED 관련 공동 RD에 착수했다. 중국 11세대 OLED 생산 라인에서 잉크젯 프린팅 공정 기술 도입을 추진하는 CSOT가 해당 기술을 가장 먼저 도입할 것이 확실시된다. 특히 JEOLED는 중국 자본 유치 직후 미국과 독일에서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에 탑재된 OLED 패널 회로 구조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중소형 OLED 글로벌 시장 점유율 부동의 1위이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려는 것이다. 중국이 대형, 중소형 OLED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한편 일본은 소형 사이니즈와 자동차 전장 등 OLED 틈새 시장에 집중하고 있어 양국의 협공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업체들은 대형 OLED 부문에서 경쟁력을 기르는 한편 HD 디스플레이 양산으로 격차를 벌려야 한다. 국내 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과 일본의 OLED 동맹이 단단해진 것은 사실이라며 경쟁국이 넘볼 수 없는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유개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중일 연합의 협공 위기에 처했다. 일본 JEOLED와 중국 TCL이 손잡고 글로벌 OLED 시장 공략을 위한 출전 준비를 마쳤다. JEOLED는 TCL에서 유치한 대규모 자금을 기반으로 자국 정부 지원까지 끌어내며 중형 OLED 패널 시장 공략을 예고했다. TCL은 JEOLED의 최신 OLED 제조 기술을 확보, 한국 패널 제조사들의 강력한 경쟁사로 떠올랐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최근 JEOLED가 TLC 산하 차이나스타와 자본 제휴를 위해 제출한 사업 재편 계획을 승인했다. TLC는 최근 JEOLED에 200억엔을 투자하고 약 11% 지분을 받기로 합의했다. 경산성은 지난 2014년 아베노믹스 일환으로 제정된 산업경쟁력 강화법에 따라 수익 향상을 위해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에 세금 부담 경감 등 혜택을 부여한다. JEOLED는 이번 승인에 따라 자본금 증가에 따른 등록면허세 경감 조치를 받게 됐다. 전자신문이 입수한 경산성 인정사업 재편 계획에 따르면 JEOLED는 10에서 32인치 중형 OLED 패널 개발, 생산에 집중한다. 독자 개발한 잉크젯 프린팅 방식으로 중형 OLED를 본격 양산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또 현재 운영하고 있는 4.5세대 파일럿 라인을 올해 안에 폐쇄하고 모든 물량을 지난해 새롭게 구축한 5.5세대 라인으로 옮긴다. 현재 21.6인치 패널뿐인 제품 라인업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개발도 추진한다. JEOLED는 중형 OLED는 한국 두 개사 등 다른 제조사들이 생산 방식 제약 때문에 양산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투자 경쟁을 피해 초기 시장을 창출하고 수익을 시현하는 것이 목표라고 명시했다. JEOLED는 잉크젯 프린팅 OLED 기술을 다른 패널 제조사에 공급해서 일정 수익을 얻는 라이선스 사업도 핵심 모델로 내세웠다.
현재 자국 내 11세대 OLED 생산 라인에서 잉크젯 프린팅 공정 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CSOT가 해당 기술을 우선 공급받을 것이 확실시된다. 실제 JEOLED는 사업 재편 계획서에서 당사 잉크젯 프린팅 OLED 기술은 다른 선행 기업과 달리 유일하게 중대형까지 양산이 가능하다. TCL CSOT 기술 라이선스 실적이 기술의 보급, 확대, 규모의 경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현재 잉크젯 프린팅 공정을 활용한 퀀텀 닷 디스플레이를 개발하고 있다. LG 디스플레이도 관련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CSOT가 양산 경쟁에 본격 뛰어들면 시장 구도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액정 표시 장치처럼 막강한 자금력과 대규모 생산 거점을 앞세워 저가 공세에 나서면서 우리 기업의 출혈 경쟁을 유도할 공산이 크다.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는 JEOLED와 CSOT 협력은 글로벌 OLED 시장 파이를 키운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우리나라가 중국에 주도권을 내준 LCD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경쟁국이 넘볼 수 없는 OLED 기술 초격차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